며느리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랬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얹혀 살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짐이었다고? 아침 6시. 나는 오늘도 부엌에 섰다. 손주 도시락, 아들 아침밥, 며느리 과일까지.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내 자리인 줄 알았으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미소는 없었다. 그 눈빛엔 귀찮다는 게 보였다. 아니야. 나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요, 어머니. 저희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더니 이젠 몸이 알아서 깬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멸치를 꺼냈다. 국물 우려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 건강 생각해서 나물 반찬도 3가지.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으니까.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습관이 돼서. 밥 거의 다 됐어. 씻고 와. 아니에요. 전 그냥 커피만 마실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며느리는 캡슐 커피를 뽑아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봤다. 다이어트? 내가 만든 밥은 안 먹는다고? 입맛이 싹 달아났다. 그래도 국물간을 맞추고 밥을 푸고 반찬을 상에 올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8시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출근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다. 점심때가 되니 배가 고팠지만 혼자 먹기 싫어서 그냥 참았다. 바나나 하나 먹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주인공이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장면. 화면 속 며느리는 웃으며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현실은 저렇지 않은데. 오후 3시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 작은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민준이가 종이를 꺼내 보였다.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우와, 잘 그렸네. 거기엔 삐뚤빼뚤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크레파스로 칠해진 3명. 아빠, 엄마, 민준이. 나는 그림을 이리저리 살폈다. 근데 어디에도 내가 없었다. 민준아, 할매는? 할매는 너무 많아서 못 그렸어. 종이가 작아서.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악이 없는 말이었다. 근데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래, 나는 이 아이한테도 없는 사람이구나. 집에 와서 민준이한테 간식을 줬다. 우유에 과자. 민준이는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나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민준아, 할매랑 놀까? 싫어. 나 영상 봐야 돼. 조금만 보고 할매랑 책 읽자. 할매는 책 재미없게 읽어. 엄마가 읽어줄 때가 더 좋아. 가슴이 철렁했다. 5살짜리한테 거절당하다니. 그래, 그럼 맛있게 봐.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내가 차린 밥상.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아들이 국을 한술 뜨더니 말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이래서 내가 밥을 하는 거지. 근데 며느리는 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샐러드만 먹었다. 나는 슬쩍 물었다. 찌개는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에요. 전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요. 채식? 국물도 안 먹어? 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트륨.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이 나트륨 덩어리라는 뜻인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들한테 말했다. 어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는 못 살잖아.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리 알아보자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거고. 아들은 뭐라 대답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물을 잠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아직 내가 몸도 성한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웃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분명 이 집에 있지만 난 투명 인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손등을 쓰다듬었다. 주름투성이 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난 언제부터 짐이 된 걸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다. 밥을 차리고 민준이를 깨우고 아들 출근 챙기고 며느리는 어제처럼 캡슐 커피만 뽑아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식탁이 넓게 느껴졌다. 점심때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노트북을 펴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했다. 나는 조용히 청소기를 돌렸다. 소음이 날까봐 조심조심.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황급히 청소기를 껐다.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녁엔 회식이 있어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민준이만 드세요. 응, 알았어. 며느리는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내가 방해가 되나 보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좀 하자. 가족회의? 무슨 일인데?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저녁 먹고 다 같이 모이자. 불안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저녁 8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셋이 거실에 앉았다.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폈다. 뭔가 준비한 게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화면엔 가족 중장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주거, 재정, 양육, 노후. 항목들이 빼곡했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려고요. 민준이도 크고 있고 서재도 필요하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새 집은 방이 3개예요. 안방이랑 민준이 방, 그리고 서재. 그래서 어머니는 근처 오피스텔에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월세 드릴게요. 가까우니까 자주 뵐 수 있고요. 머리가 띵했다. 나를 내보낸다는 얘기였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어머니, 저희도 이제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둘이서만 산 적이 없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근데 내겐 그게 원망으로 들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자꾸 충돌이 생기거든요. 민준이한테도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어머니는 민준이한테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는데 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게 뭐가 나쁜데? 손주 예뻐하는 게 잘못이야? 예뻐하는 거랑 과보호는 달라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어제도 민준이가 신발 혼자 신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대신 신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애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할머니가 손주 신발 하나 신겨주는 게 문제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아이 자립심을 망치거든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육아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내 편을 안 들다니.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이게 서로한테 다 좋은 방법이야. 서로한테? 누구한테? 너희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나오세요? 저희가 어머니 내쫓자는 게 아니라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건데. 편하게? 혼자 처박혀서 사는 게 편한 거야?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다였다. 그래. 알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짓이구나.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한테 전화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시차 때문이겠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둘째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3명이나 낳았는데 의지할 자식은 하나도 없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홀로 떠 있는 달. 마치 나 같았다.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새하얗고 눈가는 처져 있었다. 이게 나였다. 66살 박순자.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23, 하얀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섰던 날. 남편은 잘생겼고 나는 행복했다. 그때는 몰랐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시댁에 들어가던 첫날.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장래, 일은 할 수 있겠어? 그게 나한테 한 첫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됐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새순물을 떠다 드리고 뒤란에 나가 채소를 따오고 밭일도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게 도리지. 시어머니의 말은 절대적이었다. 나는 순종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25에 첫째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쓸모있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나는 그저 아들 낳는 도구였던 것 같다. 그 뒤로 3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다. 둘째, 셋째.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다 하며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시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것도 못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참았다. 언젠간 나도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며느리로만 봤다.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 남편은 어땠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어머니 편만 들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그게 다였다. 나는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내 인생은 없었다. 시어머니 시중,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그게 전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울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잃은 걸까? 남편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었나? 잘 모르겠다. 정든 건 맞지만 사랑이었는지는 확신이 안 섰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썰렁했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을 갔고 둘째는 지방에 발령받았고 막내만 남았다.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젊은 기운이 도나.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다녔다. 아들한테 잘해줄 것 같았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처럼 지내자. 근데 딸처럼은 없었다. 며느리는 나를 불편해했다. 내 요리는 짜다고 했고, 내 청소는 덜 됐다고 했고, 내 육아는 구시대적이라고 했다. 나는 또 참았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며느리는 참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참은 게 옳았을까?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졌나? 아니었다. 나는 그저 더 작아졌을 뿐이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날씨는 좋았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다. 근데 내 마음은 잿빛이었다. 난 뭘 위해 살았던 걸까? 가족을 위해? 그 가족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남편은 이미 없다. 자식을 위해?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긴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박순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자는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겠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부동산 사람 와요. 어머니 방 좀 치워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어났다. 방을 치웠다. 며느리가 시키니까. 나는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언제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아직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부동산 계약이 끝났고 오피스텔 열쇠를 받았다. 며느리가 그 열쇠를 식탁 위에 탁 놓았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시면 돼요. 이사짐 센터도 예약해뒀어요. 나는 그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차가운 쇠붙이. 이게 내 새집 열쇠였다. 벌써 다 정해놨네. 어차피 가실 거니까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했다. 오히려 표정이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나를 내보내서 기쁜가 보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삐진 것처럼. 삐졌어. 나 지금 완전 삐졌어. 목소리가 커졌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잖아.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했지. 결국 귀찮으니까 내보내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설명해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뭘? 매일매일 간섭하시잖아요. 제가 밥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청소하면 여기 덜 닦았다. 민준이 교육하면.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다. 쌓여있던 게 터져나왔다. 저도 이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단 하루도 편한 적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게 아니라 존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고 전 지금 번아웃 직전이에요.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한다고 하셨지만 진짜 딸한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딸한텐 잔소리해도 사랑이라고 느껴지는데 저한텐 그냥 공격처럼 느껴져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전 어머니 잘해주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원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안 바뀌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숨 좀 쉴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들이 나를 봤다. 엄마, 또 뭐라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애가 먼저.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이었다.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사람 요즘 우울증 약까지 먹어요. 엄마 때문에. 뭐? 맨날 울어요. 출근하면서도 울고 퇴근하면서도 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어머니 비위도 못 맞추면서 무슨 엄마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요. 가슴이 무너졌다. 난 몰랐어. 엄마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한 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전 엄마도 사랑하고 애엄마도 사랑해요. 근데 지금은 집사람이 더 중요해요. 제 아내니까. 제 가족이니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냐? 아들이 계속 말했다. 엄마,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그게 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도요.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 두자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 나는 소리쳤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도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내 방으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옷을 꺼냈다.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다.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짐을 다 쌌다. 생각보다 적었다. 내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다들 방에 들어가고 없었다.
거실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먼저 나간다. 걱정 마라. 나 혼자 잘 산다. 밥 잘 먹고 건강해라. 펜을 놓고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마지막 한 줄을 더 썼다. 미안하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어두웠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멈춰서 숨을 죽였다.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준이 방 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민준이가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천사 같았다. 잘 자라라, 민준아.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들어가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았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며느리가 아침에 볼 것이다. 뭐라고 생각할까? 고마워할까? 아니면 미안해할까? 잘 모르겠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 찬바람이 불어왔다. 10월이었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뒤를 돌아봤다. 15년을 산 이 집. 처음엔 행복했다. 막내 아들이 이 집을 샀을 때,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랬을 때, 고마웠다. 감사했다. 근데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문을 닫았다. 똑소리가 작게 울렸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캐리어 하나 들고 서 있는 늙은 여자. 이게 나였다. 1층에 도착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다.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가요. 새벽인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택시를 탔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고시원 있는 데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마 다 알았을 것이다. 새벽에 캐리어 끌고 나온 늙은 여자. 가족한테 쫓겨난 사람.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밝게 빛났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처럼.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벨소리가 크게 울렸다. 기사님이 슬쩍 쳐다봤다. 나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다. 계속 울렸다. 1번, 2번, 3번.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야? 왜 나갔어? 집에 와. 얘기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 나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었다.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고시원.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캐리어가 계단에 부딪혀 덜컹거렸다. 숨이 찼다. 관리실에 갔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졸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깼다. 어서 오세요. 방 있어요? 네, 한 달에 35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서류를 작성했다. 보증금 10만 원, 월세 35만 원. 첫 달은 선불. 45만 원을 냈다. 지갑이 가벼워졌다. 열쇠를 받았다. 306호. 남자가 방까지 안내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고요. 부엌도 공용이에요. 밤 11시 이후엔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알겠어요. 편히 쉬세요. 문을 열었다. 1.5평.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고 환기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딱딱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진다.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23통.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 문자도 수십 개. 엄마 연락해줘. 어머니 걱정돼요. 어디 계세요? 엄마, 나 진짜 화났어. 왜 말도 안 하고 나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나는 단체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다. 걱정 마라.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고쳐야 하는데 귀찮았다. 몸을 옆으로 돌렸다. 벽을 마주 봤다. 옆방에서 누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았다. 이제 이렇게 사는구나. 서러웠다. 66살의 고시원 신세. 평생 가족 위에 산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되다니. 눈을 감았다. 잠이 안 왔다. 귀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다. 전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 집에서도 편히 못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 정말 잘해준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을 강요한 걸까? 잘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문득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옛날 시댁에서 밥하던 꿈. 시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왜 평생 누군가 말에 고개만 숙이고 살았을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아직 몰랐다.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낮과 밤이 구분이 안 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밥 지을 사람도 없고 챙길 손주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참치김밥. 물기 없이 푸석푸석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내가 평생 밥을 해줬는데 이제 이걸 먹고 산다고? 눈물이 났다. 삼각김밥을 반만 먹고 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침대에 들어 누웠다. 핸드폰은 계속 껐다. 가끔 켜보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아들, 며느리, 큰아들, 둘째. 다들 연락을 했다. 근데 나는 받고 싶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고시원 옆방 아주머니를 만났다. 공용 화장실에서였다. 나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고 허리는 굽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도 2달 됐어요. 아들네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에 놀라서 아주머니를 봤다.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비슷한 사연 같네요. 보니까. 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적응되면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아주머니는 손을 씻고 나갔다. 나는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며칠 안 씻어서 머리도 기름졌다.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샤워를 했다. 공용 샤워실은 좁고 불편했지만 따뜻한 물이 나왔다.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옆방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저국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고민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방에 갔다. 나랑 똑같이 좁았다. 책상 위에 간이 전기밥솥과 미니 인덕션이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된장찌개예요. 맛없어도 이해해줘요. 한술 떠먹었다. 맛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린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근데 이상하게 편했다. 말을 안 해도 서로 이해하는 기분.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요. 저는 김영희예요. 반가워요. 저도요. 그날부터 영희 언니랑 친해졌다. 언니는 나보다 3살 위였다. 비슷한 처지였다. 아들 하나 며느리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나왔다고 했다. 처음엔 서러웠어요. 근데 이젠 후련해요. 후련해요? 응.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자유구나 싶더라고요. 영희 언니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열흘째 되는 날 나는 경로당에 갔다. 영희 언니가 데려갔다. 거기엔 나랑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갑게 맞아줬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편했다. 다들 비슷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윷놀이를 했다. 한참을 웃으며 놀았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다. 손주 몇 명이에요? 1명이요. 아들 몇? 셋인데 다 제 곁엔 없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다. 우리 다 똑같아요.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았지.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나도 할 수 있구나. 10나흘째 되는 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다.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다.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도 되는구나.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00몇십 통, 문자 수백 개. 다 지웠다. 그리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다. 걱정 마라. 연락은 내가 할게. 보내고 나니까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기분이었다. 저녁에 영희 언니가 또 찾아왔다. 순자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비빔밥 해왔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우린 좁은 방에 둘이 앉아서 비빔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순자 씨, 웃으니까 예뻐요.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땐 되게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고마워요, 언니. 뭐가요?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고시원 방은 좁았지만 내 마음은 넓어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왔다. 날씨가 추워졌다. 고시원 방은 난방이 약했다. 이불을 2장 덮고 잤다. 어느 날 저녁 경로당에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한 달 만이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길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들었다. 뭐가 죄송한데?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냈던 거. 며느리가 흐느꼈다.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나고 빨래가 개켜져 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준이가 매일 울어요. 할매 어디 갔어? 할매 보고 싶어 그러면서요. 밥도 잘 안 먹고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하고. 민준이, 내 손주. 민준이는 괜찮냐? 괜찮지 않아요. 저도 괜찮지 않고요. 전 어머니가 계실 때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안 계시니까 더 힘들어요. 며느리가 한참 울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돌아가고 싶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었다. 밥도 해주고 싶고 빨래도 해주고 싶었다. 근데 나 없어도 너희 잘 산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여유가 없어서.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전 회사에서도 치이고 집에서도 치이고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 화를 어머니한테 푼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힘들었구나. 네,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냥 매일매일 버티는 거예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해주시려고 한 건데 제가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우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달라질게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들을게요. 제발.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다. 근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어. 네. 나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며느리가 흐느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를게. 민준이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정말요? 응. 그것도 안 되겠니? 돼요. 당연히 되죠.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밝아졌다. 토요일에 오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럴게.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복잡했다.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언니를 만났다. 순자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네요. 아들네에서 연락 왔어요. 다시 오라고. 그래요? 돌아갈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를 거예요. 영희 언니가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또 부딪히거든요. 그쵸? 그럼요. 순자 씨 이제 당당해졌네요. 좋아요. 당당해졌다는 말이 기분 좋았다. 방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다. 뭘 입고 가지?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 예쁜 옷을 입고 가고 싶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다 낡았다. 새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도 나한테 돈 좀 쓰자. 다음 날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샀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 입어보니 괜찮았다. 할머니, 잘 어울려요. 가게 주인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다. 기분이 좋았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설레면서도 떨렸다. 민준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키가 컸을까? 말은 더 늘었을까? 금요일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내일 뭐라고 말하지? 민준이가 날 반겨줄까? 새벽에 일어나 씻고 새로 산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졌다. 근데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그래, 이제 나는 나로 산다.
집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주인공으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시어머니로가 아니라 박순자로. 토요일 오전 10시 아들 내 집 앞에 섰다. 한 달 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띵동. 문이 열렸다. 며느리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대충 묶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여위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들어가도 되냐?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변한 게 없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다 그대로였다. 근데 이상했다. 예전엔 내 집 같았는데 이젠 남의 집 같았다. 민준이는 방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며느리가 민준이 방으로 갔다. 잠시 뒤 민준이가 뛰어나왔다. 할매. 작은 몸이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보고 싶었던 온기. 할매,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할매 잠깐 일 보러 갔었어. 이제 안 가? 응, 이제 자주 올게. 민준이가 내 목을 꼭 껴안았다. 그 작은 체온이 내 가슴을 데웠다. 할매, 배고파? 할매 밥 해줘. 민준이의 말에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내가 해줄게.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 계란, 우유, 야채 몇 개. 그게 다였다. 반찬이 없네. 며느리가 부엌으로 따라왔다. 요즘 제가 요리할 여유가 없어서요. 그냥 배달시켜 먹었어요. 매일? 내 민준이도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나 봐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처럼 못해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지쳐 보였다. 혼자 다 하려고 했겠지. 회사 일, 육아, 집안일. 나도 해봐서 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은 내가 해줄게. 근데 다음부턴 배달도 괜찮아. 너무 힘들면. 어머니, 너도 사람이야. 완벽할 순 없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도 부쳤다. 밥을 푸고 김치를 담고 상을 차렸다. 밥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다. 아들도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었다. 나를 보러 일부러 남았나 보다. 엄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나쁘지 않더라. 자유롭고.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이에 끼어서. 그래도 엄마는 엄만데 내가 너무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들 손을 잡았다.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민준이가 김치찌개를 한술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다. 할매,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준이가 요즘 밥을 안 먹었는데. 할매 밥이 맛있어서. 민준이가 방긋 웃었다. 그 웃음에 내 마음도 녹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며느리가 내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다. 나는 물러섰다. 그래, 그럼 내가 해라.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나와 민준이랑 놀았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다. 할매, 다음 주에도 와.
응, 올게. 약속? 약속?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오후 4시쯤 됐을 때 나는 일어섰다. 나 이제 갈게. 벌써요? 며느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사실 약속은 없었다. 그냥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거리를 둬야 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준이가 따라왔다. 할매, 가지 마. 할매 다음 주에 또 올게. 싫어. 할매 여기서 살아. 민준이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다. 할매는 할매 집이 있어야 해. 왜? 할매도 할매 인생이 있거든. 민준이는 이해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민준아,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오신대. 기다리자. 싫어. 민준이가 울먹였다.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매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러니까 착하게 기다려. 진짜? 진짜? 약속? 약속?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너희도 잘 지내라.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았다.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영희 언니가 복도에 있었다. 다녀왔어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근데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잘했어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순자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영희 언니 방에 가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다. 순자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엔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제 살 것 같은 표정이에요. 나는 웃었다. 살아야죠. 아직 할 일 많은데. 무슨 일? 나를 위한 일이요. 영희 언니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었다. 젊었을 때 잠깐 썼다가 결혼하고 멈췄었다. 오늘 아들네 집에 다녀왔다. 민준이가 많이 컸다. 며느리도 많이 지쳐 보였다. 나도 미안하고 며느리도 미안해했다. 우린 서로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아물어가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기로 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시어머니로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기로 했다. 박순자, 66살. 아직 늦지 않았다.